네, 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서양 윤리사상 현대 공리주의, 그 중에서도 이제 선호 공리주의와 규칙 공리주의에 대해서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공리주의. 혹시 평소에 공리주의적으로 생각해 본 적 있나요? 어떤 행동을 할 때, 혹은 어떤 정책을 내가 지지할 때, 뭐 그것이 학교의 정책이든 국가의 정책이든 아니면 가정에서의 그런 방침이든지 간에 내가 공리주의적으로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을 고려하면서 생각해 본 적이 있나요? 자, 고전적 공리주의 한번 생각해 봅시다. 고전적 공리주의는요, 이런 의의가 있어요. 자, 사익과 공익의 조화라는 문제. 개인적인 쾌락을 넘어서 사회적인 쾌락을 추구하기 때문에 내가 나만의 이익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의 이익이에요. 사익과 공익을 조화시키는 바로 그런 사상이 되겠네요. 이게 아무래도 그런 이제 하나의 국가로서 나아가야 되는 그런 시대적인 사명이라고나 할까? 시대적인 여건도 있고 또 개인의 자유를 또 중시하는 또 흐름이 강해지고 있는 시대 아닙니까? 개인의 자유와 또 여러 국가들 간의 경쟁, 특히 영국 같은 경우에는 뭐 프랑스라든지 다른 나라들과 제국주의적인 경쟁을 했었잖아요. 사익과 공익의 조화가 아주 중요한 주제가 되겠고요. 두 번째, 상황에 맞게 대응할 수 있는 융통성이 있습니다. 탄력적이다라고 하는데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이라는 원리는요, 개인의 도덕 이론에도 적용할 수가 있고, 사회 정책이나 법에도 적용할 수가 있고요.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이라는 기준만 있으면은 어느 분야에든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아주 유연하고 보편적인 사상이 되겠죠? 자, 그리고 이 사람들은요, 철학적 급진론자들로서 영국 사회의 급진적인 비판을 수행해서 진보적이고 개혁적인 정치 프로그램들을 제안했습니다. 사회 정치제도 개선에 이바지했던 그런 역사적인 의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민주주의 확장과 형법상의 개혁, 복지 조항 이런 것들 계속 얘기했었던 것들이죠. 이제 자, 또 하나 공평성을 강조한다. 자, 기존의 신분제도 어땠습니까? 신분제 피라미드. 맨 위에 군주가 있고요. 소수의 귀족들이 있어요. 나머지가 피지배층이에요. 상위의 귀족들을 위해서 나머지가 봉사하는 체제예요. 상위의 높은 계급을 위해서 나머지가 일하는 그런 자신의 재화나 자신의 노동력을 바치는 그런 제도다. 근데 이거 뭡니까? 다수의 희생을 대가로 해가지고 정당하지 못한 특권을 누리는 그런 소수 특권층 아닙니까? 안 된다. 이런 사람들을 공격하는 논리로 이제 사용했던 것이죠. 이제 영국이 이제 아무래도 이제 왕이 있는 국가고 계급 일종의 계층 구도가 오늘날에도 남아 있는 국가다 보니까 이제 로얄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어퍼 클래스, 이제 워킹 클래스, 미들 클래스, 뭐 언더 클래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계층이 나눠져 있잖아요. 그럴 때 소수의 특권 계층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전체를 위한 정치를 해라. 바로 그런 점에서 공리주의가 의의를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겠네요. 소수가 다수를 억압하는 그런 문제 비판합니다. 그래서 평등의 원리, 민주주의 발전에 기여했다. 이런 식으로 평가를 받기도 합니다. 공리주의를 공격한 사람들은 인간 행동의 옳고 그름에 관한 공리주의적 판단 기준에 관건이 되는 행복이, 행복이 행위자 자신뿐만 아니라 관련되는 모든 사람을 포함한다는 사실을 제대로 인정하지 않는다. 당사자 본인의 행복과 다른 사람의 행복 가운데 하나를 골라야 하는 상황이라면 공리주의는 그 사람에게 사심 없는 선의의 구경꾼만큼이나 엄격하게 중립적이고 공평한 자세를 취하도록 요구한다는 것입니다.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을 위해선 내가 손해 볼 수도 있어요. 왜? 그것은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을 위한 거니까 내가 이익을 보고 내 친구가 이익을 보고 내 가족이 이익을 보고 그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이 가장 중요한 것이고 이때 사심 없는 선의의 구경꾼 마치 남 얘기를 다루듯이 객관적으로 다루는 것이죠. 엄격한 공리주의는 내가 손해본다고 하더라도 그대로 가는 거예요. 자, 그러나 이 고전적 공리주의는 한계가 있습니다. 완벽한 사상이었으면은 애초에 그 철학 사상에 완벽한 사상이라는 게 존재할 수가 있을지조차도 의문시 되는 부분이고 공리주의가 굉장히 많은 비판을 받거든요. 한편으로는 많은 비판을 받았다는 것 자체가 그만큼 공리주의가 끼친 사회적인 파급력이 상당했다는 것이고 역사를 바꾼 부분이 분명히 있죠. 그리고 많은 비판들을 통해서 공리주의가 여러 측면으로 발전하게 되는데 그 현대 공리주의 내용이 바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하나씩 봅시다. 고전적 공리주의 한계. 자, 고전적 공리주의, 벤담과 미래 공리주의의 한계를 말하는 거예요. 결과론이니까 결과에 대한 지나친 강조. 결과론에 대한 비판 당연히 나오겠죠? 누구 측에서? 동기론 측에서, 의무론 측에서 인간의 내면적 동기를 너무 무시하는 거 아니냐.
내면적인 동기가 도덕성을 판단하는 분명히 기준이 될 수가 있는데 이런 걸 너무 간과한다. 그리고 행복과 쾌락을 동일시해요. 쾌락이 행복이다? 행복이란 걸 너무 지나치게 단순하게 보는 거 아닌가? 아리스토텔레스의 행복은 뭐였나요? 실천적 지혜가 말해주는 그 중용의 삶을 실천함으로써 난 도덕적 덕을 갖게 되고요. 이 도덕적 덕과 더불어 지적인 덕 그리고 여러 가지 요소들이 더해져서 인간적인 삶을 사는 거. 이게 바로 이제 그 아리스토텔레스가 말하는 행복 아닙니까? 에피쿠로스의 행복, 스토아의 행복, 기독교에서의 행복, 칸트가 말하는 행복 등등 행복의 개념은 굉장히 다양합니다. 근데 쾌락만 가지고 행복 얘기하는 것은 너무 단순하지 않냐라는 것이죠. 또 하나, 이거 상당히 중요합니다. 역직관적 결론을 도출할 수 있다. 직관. 딱 봐도 아는 게 직관이거든요. 역직관. 딱 봐도 이상한 거예요. 딱 봐도 이상한 비상식적인 비도덕적인 결론을 도출할 수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소수자 억압을 정당화하는 논리로 악용될 수가 있어요. 자, 우리 기존의 공리주의가 다수를 억압하는 소수를 비판하면서 다수를 위한 정치하라고 했잖아요. 자, 이런 피라미드 구조 말고 이렇게 그려봅시다. 뭐 인종이라든지 문화적 배경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여러 가지 언어라든지 다수 집단과 소수 집단이 있을 때 공리주의는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이란 이름 하에 소수 집단을 배제해 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럴 논리로 쓰일 수가 있고요. 그런 식의 정치적인 상황을 정당화하는 방식으로 쓰일 수가 있다는 것이죠. 자, 과거 영국에서는 1800년대 그렇게 쓰였지만은 미국 같은 경우 봅시다. 1950, 60년대에 미국의 주류 인종은 백인이잖아요. 특히 잉글랜드 출신의 이제 백인, 프로테스탄트 백인인데 흑인들 노예로 끌려와서 살았던 그 흑인 노예들의 후손들, 미국의 흑인 시민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은 소수란 말이죠. 이런 소수들은 다수 백인들의 그럼 이제 불평등에 대한 그런 좀 무관심과 지적인 나태 이런 것 때문에 불필요한 차별을 받아왔다. 뭐 버스에서 이제 그런 그 인종 좌석이라든지 뭐 화장실이라든지 아니면 학교라든지 그런 인종적인 분리 제도들. 그래서 이제 1960년대 마틴 루터킹을 비롯한 이제 흑인 민권 운동이 등장이 되는 것이죠. 그때 이제 자유적 평등주의를 주장했던 롤즈가 이제 공리주의를 비판했던 것이 공리주의가 바로 이런 식의 문제점을 도출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목적이 공리주의가 제시하는 그 좋은 목적이라는 게 다수의 쾌락이라는 것이 비도덕적인 수단, 비도덕적인 도구를 정당화할 수 있어요. 자, 이렇게 말하죠. 밀은 사유재산은 개인에게 자신의 노동과 절제의 과실을 보장해 주는 것을 의미한다. 비록 사회주의자들 다수가 경쟁을 유해하고 반사회적인 원리로 폄하하지만 현재 사회와 산업에서 경쟁을 제한하는 것은 악이다. 당분간은 비록 노동자 계층에 해로운 영향을 끼치겠지만 경쟁을 전면 확대하는 것이 궁극적인 선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니까 다수의 이익을 위해서 노동자들이 희생을 하는 거예요. 근데 노동자 개개인이 도대체 얼마나 희생해야 됩니까? 몰라요. 공리주의적으로 노동자들의 희생을 정당할 수가 있네요. 그다음에 존 스튜어트 밀이 되게 복잡한 측면이 있거든요. 자신의 저서 공리주의도 있고 자유론도 있고요. 개인의 자유를 옹호하는 여성의 종속에서 강조한 개인의 자유라든지 인간 존엄성, 그러니까 인간으로서의 그런 품위. 이건 도대체 어떻게 된 거지? 단지 공리주의적 의미에서 수단적 가치에 불과한가? 미리 좀 불분명하게 얘기를 하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점이 나중에 공리주의 발전을 촉발하기도 합니다. 자, 어쨌든 이런 비판 가능하다는 것이고요. 자, 봅시다. 자, 벤담은 빈곤층 대상으로 스스로 자금을 조달하는 구빈원을 세워 빈곤층이 국가의 도움이 아니라 니들이 노동해서 돈 마련해서 구빈원 그런 사람들을 먹여주는 그런 시설을 만들어가지고 극빈자 관리 개선하는 방안을 내놓았다. 이 계획은 거리에서 거지를 줄일 목적으로 나왔다. 벤담은 거지와 마주치면 두 가지 측면에서 행복이 줄어든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정이 많은 사람이라면 마음의 부담감이란 고통이, 정이 없는 사람이라면 이 혐오감이란 고통이 생긴다는 것이다. 어떤 경우든 거지와 마주치면 고통이 생기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사람들의 공리가 줄어들기 때문에 유용성이 감소하기 때문에 벤담은 거지를 구빈원에 몰아넣자고 제안했다. 그러니까 거지들 보면은 아무튼 해롭다는 거예요. 거지들 치우자. 이런 말이죠. 아니 어떻게 그런 말 할 수가 있나요? 라고 하지만은 이런 식의 일들 우리 역사에도 영국 역사에도 전 세계 이곳저곳의 역사에서 심심치 않게 발견할 수 있는 역사죠.
자, 88년 서울 올림픽, 1950년대에 전쟁을 겪고서 초토화된 대한민국. 그 대한민국이 완전 가난한 나라였던 대한민국이 세계적인 경제 발전을 해요. 이제 전 세계에 우리 대한민국은 더 이상 그런 거지 나라 아닙니다. 발전했습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아주 절호의 기회, 바로 88 올림픽. 자, 이때 그 당시 이제 군사 정권에서는 이런 식의 일들 하는 것이죠. 서울에 달동네들 있잖아요. 달동네라든지 아니면은 그런 이제 하여간 가난한 동네. 꼴 보기 싫다. 이런 거. 야, 전 세계 외국인 손님들이 선수든 기자든 오는데, 이런 거지들 이거 냅둬서 되겠냐? 안 된다. 미관 해친다? 밀어버리자. 이런 식의 역사,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될 사실이라는 것이죠. 이거 다 뭡니까? 일종의 공리주의적인 논리로 정당화할 수 있는 그런 역사가 되겠네요. 공리주의가 그런 식으로 충분히 쓸 수 있다는 것을 우리의 역사에서도 충분히 찾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방심할 수가 없는 부분이죠. 자, 넘어가 봅시다. 자, 고전적 공리주의 한계 몇 가지 더 다뤄볼게요. 네 번째, 쾌락을 정확하게 계산하기 어려움. 공리주의는요, 쾌락을 계산하라고 하거든요. 근데 아니, 말이 계산이지 실제 계산하는 거 쉽습니까? 모든 경우의 수를 고려해서 쾌락을 계산한다? 여러분 실제로 쾌락을 계산하면서 사나요? 모든 행위를 하기에 앞서서 쾌락을 계산합니까? 아니요. 그런 사람 사실상 없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학교 올 때 어떤 교통수단이 최적의 교통수단일까? 버스를 탈까? 걸어서 갈까? 택시를 탈까? 자전거를 탈까? 전동 킥보드를 탈까? 비행기를 탈까? 헬리콥터를 탈까? 드론을 탈까? 이런 거 모든 경우에서 다 직접 계산해가지고 매일매일 계산해서 행동하십니까? 오늘 저녁 뭐 먹을지 내가 먹을 수 있는 저녁 식사의 모든 목록을 다 고려해가지고 정하십니까? 아니에요. 적당히 하죠. 물론 미래 기술이 발전하면 계산이 좀 더 용이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는 그렇게까지 계산하는 거 어렵고요. 오히려 비효율적이에요. 비경제적이란 것입니다. 또 하나, 도대체 어느 시점의 미래까지 계산해야 돼요? 행위의 미래, 결과를 우리가 보자는 거잖아요. 어느 시점까지 결과를 봐야 돼요? 1초 뒤? 10초 뒤? 한 달 뒤? 1년 뒤? 아니면 지구가 적색 거성에 이제 삼켜지는 몇십억 년 뒤에까지? 몰라요. 어디서 끊어야 됩니까? 모릅니다. 그만큼 인간이 하는 행위의 여파라는 것은 어디까지 갈지 모르는 것이죠. 자, 또 하나. 자, 긴급한 상황에서는 쾌락을 계산할 그럴 시간 없습니다. 당연히 막 당장 급하게 뭔가를 결정해야 되는데 어느 세월에 그 일일이 계산하고 있나요? 아니죠. 그래서 그냥 일상적인 도덕에 맡겨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은 다 그냥 공리주의적인 이유가 있어서 하는 거겠지 뭐. 다 그냥 그러려니 하는 것이죠. 야, 그냥 이게 그냥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이야. 그냥 이렇게 치는 겁니다. 이거 그냥 공리주의에서 벗어나 버릴 수가 있는 거네요. 공리주의를 철저히 지키려고 하다 보니까 오히려 어려워져 버렸어요. 자, 또 하나, 공리주의는 과도한 요구를 한다.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이라는 그런 미명하에 상식적으로는 지킬 수 없는 그런 행동까지 요구하거든요. 우리는 항상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 최대 공리를 산출할 가능성이 있는 그런 행위를 해야 한다. 내가 영화 보러 갈 돈, 내 인생을 즐길 돈, 카페 가서 뭐 마시는 그런 거? 그런데 돈 낭비하지 마세요. 왠지 아세요? 선진국에 여러분이 영화 볼 돈이면요. 예를 들어 영화 10,000원이라고 칩시다. 이거면은 극빈국에 환율 계산해가지고 극빈국에 가난한 시민이 하루 동안 먹을 밥을 제공해 줄 수가 있어요. 배가 고파서 아사할 사람을 살릴 수가 있다는 겁니다. 영화 보는 것보다 죽을 사람을 살리는 게 더 큰 쾌락이죠? 말할 것도 없죠? 영화 돈 쓰지 마세요. 전부 그런 사람들 구하는 데 쓰세요. 인생 즐길 때 돈 쓰지 마세요. 그런 거에다 돈 다 쓰셔야 됩니다. 내가 나를 희생함으로써 다른 사람들을 더 행복하게 할 수 있는 한 확실히 나는 삶을 즐길 권리 따위는 없습니다.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을 위해서만 내 모든 자원, 내 모든 노동력, 내 모든 힘, 내 모든 시간을 써야 하는 것이에요. 근데 이거 너무한 거 아닙니까? 너무 과한 거 아니에요? 비현실적인 거 아닙니까? 라는 비판 충분히 가능하다고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공리주의 정식화 문제라는 것도 있어요. 자,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이라고 자꾸 말하는데 도대체 그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이 뭐냐? 뭘 의미하는 거냐? 쾌락의 총합인가?
만약에 그저 합이 큰 거라면은 인구만 많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극빈층, 단 1의 쾌락을 누리는 사람들 1억 명 대 10의 쾌락, 100의 쾌락을 누린 사람들 1만 명. 이쪽은 100만이죠? 이쪽은 1억이네요? 이쪽에도 우월한 거 아니에요? 이상하죠? 1인당 행복 크기가 평균의, 자, 1인당 행복 크기, 다시 말해서 평균의 최대값인가? 평균은요, 함정이 있어요. 자, 이런 식으로 양극화된 방식으로 많고 적고 많고 적고 이런 식으로도 평균이 될 수가 있고요. 이런 느낌으로 그래프가, 아니면은 이런 느낌으로도 평균이 높을 수가 있습니다. 이런 느낌으로 평균 높을 수 있어요. 평균은 그저 모든 값을 합쳐가지고 인구수로 나눈 것에 불과한 것이죠. 평균이라는 것도 이제 정말 이게 제대로 된 보편적인 기준으로, 완전한 기준으로 쓸 수 있는 것이냐, 이거 참 애매하죠. 아니면 뭐 그렇다고 중간값을 쓰기도 애매하고 뭐 그런 거죠. 뭘 도대체 최대의 다수의 최대 행복을 계산하는 그 최대가 뭐냐라는 거. 그래서 고전적 공리주의, 양적 공리주의, 질적 공리주의, 뭐 고전주의, 공리주의 경제학이라든지 뭐 이런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공리주의를 보완하고자 현대 공리주의로서 선호 공리주의, 규칙 공리주의, 뭐 두수중 공리주의, 소극적 공리주의 등등 여러 공리주의들이 등장하게 되는데요. 자, 그 중에서 우리 교과서 단계에서는 선호 공리주의와 규칙 공리주의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씩 볼게요. 자, 선호 공리주의는 뭐다?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을요, 이 행복을 쾌락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최대 다수의 최대로 선호를 만족시켜라. 만족이 되겠습니다. 구성원들이 원하는 선호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선호의 만족을 극대화하라. 최대한 많은 구성원이 만족할 수 있는 선택을 하자라는 것이죠. 그 행위, 그 인간 개별의 행위일 수도 있고 그 법일 수도 있고요. 그 정부 정책이나 제도일 수가 있어요. 그것이 주는 결과가 많은 사람들의 선호의 만족이면 된다는 것입니다. 자, 현대에 와서 쾌락주의적 공리주의에서 강조한 쾌락을 대신하여 선호 만족을 강조해야 한다는 선호 공리주의가 등장하였다. 선호 공리주의에 따르면 고통에 대한 쾌락의 비율이 아니라 좀 더 일반적인 선호들의 만족이 극대화되어야 한다. 우리는 간혹 자기희생적인 행동을 한다. 가령 우리는 힘들게 번 돈을 자선단체에 기부한다든지 그런 행동들로부터 얻게 되는 모든 만족을 투박하게 쾌락이란 용어로 간단하게 서술할 수가 없다. 이에 마찬가지로 마라톤 주자가 개인적으로 가장 빠른 시간 내에 골인하기 위해 커다란 고통을 감수하는 경우, 혹은 적국의 포로가 된 군인이 자신의 동료와 조국을 배신하지 않고 고문을 견뎌내는 경우, 이들이 얻는 만족은요, 쾌락이란 말로는 설명이 안 돼요. 선호 공리주의자들은 이런 경우들이 선호 만족이란 용어로 해석될 수 있다고 본다. 어떤 개인이 자신의 쾌락주의적 만족을 넘어서는 쾌락 말고 심지어 쾌락에 위배되는 그런 선호, 이것을 하고 싶다, 이것을 선택하고 싶다는 그 선호를 갖는 이상 그에게 그러한 선호들을 충족하는 것은 공리를 얻는 원천이다. 쾌락이 아니라 선호의 만족이다라고 바꾸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선호 공리주의를 추구하는 과정에서 우리 피터 싱어는 이익평등 고려의 원칙을 제시하는데요. 자, 나만의 선호가 아니라 우리 모두의 선호를 봐야겠죠? 기존의 공리주의가 특정인 누군가의 쾌락이 아니라 모두의 쾌락을 고려해야 된다고 했었잖아요. 마찬가지다. 특정한 누군가만의 선호의 만족이 아니라 모두의 선호를 만족시켜야 됩니다. 최대한 많은 사람들의. 근데 최대한 많은 사람들만이 아니라 어떤 존재가 선호를 갖죠? 쾌락과 고통을 느낄 수 있는 존재, 즉 쾌고 감수 능력이 있는 존재는 선호를 가져요. 만족하거나 불만족할 수 있는 존재라는 것이고, 당연히 쾌락과 고통을 느낄 수 있는 존재라면은 고려되어야 된다. 그들의 선호가 만족되는지 불만족되는지 충분히 고려가 되어야 된다는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쾌락과 고통을 인간만이 느끼는 게 아니라고 한다면 인간 이외의 존재도 쾌락과 고통에 능력이 있다면 선호 만족의 고려 대상이라고도 볼 수 있겠네요. 그들의 요구를 도덕적으로 우리가 고려해야 될 이유가 있다라는 것이 되겠습니다. 누군가의 선호를 부당하게 고려하면 안 된다는 것, 다시 말해서 인간의 선호만 고려해서는 안 되고요. 다시 말해서 특정한 동물의 선호만 고려해서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피터 싱어가 동물 해방이라는 책을 쓰게 되는데요. 여기서 종차별주의를 언급합니다. 특정 종에 소속된 개체의 선호, 그들의 이익만 강조한다면 그것은 특권적으로 고려한다면 종차별주의다. 마치 단지 흑인이기 때문에, 단지 백인이기 때문에, 단지 어디 출신이기 때문에 인종차별주의나 성차별주의랑 종차별주의가 뭐가 다르냐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런 종차별주의에서 벗어나야 된다. 이익평등 고려의 법칙을 위반하는 이런 태도 곤란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참고로 이런 태도가 뭐 애견, 뭐 동물 옹호의 그런 측면이 뭐 애견이라든지 고양이 이런 측면 여기 한정되지 않습니다. 개, 고양이만이 아니라 쾌락과 고통을 느끼는 모든 존재에게 확장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공장식 사육을 반대하는 그 논리를 보면요. 공장식으로 이렇게 사육하는 것이 동물들에게 불필요한 고통을 주고 있다. 이들의 선호의 만족을 부당하게 고려하지 않고 있다는 얘기 해주고 있고요. 자, 이런 공장식 사육을 줄이기 위해서 우리가 소비를 줄여야 되고요. 그러기 위해선 채식을 하는 것이 낫겠다라고 주장하는 피터 싱어의 내용이 되는 것이죠. 자, 이어서 동물 실험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죠. 동물 실험, 뭐 인간의 뭐 이익을 위해서 물론 공리주의자이기 때문에 본질적인 의미에서 이제 본래적으로 동물 실험이 나쁘다는 얘기를 하는 건 아닌데요. 우리가 이익평등 고려의 원칙으로 따져봤을 때 인간의 물론 동물 실험으로 해서 전체 그 구성원들의 그 만족의 그 총량이라고나 할까 그게 증대가 되면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게 아니라 화장품을 개발하기 위해서 토끼 눈에다가 약물을 넣는다든지 아니면은 뭐 인간의 심리를 연구한다는 그런 목적 하에 원숭이에게 정신병을 일으킨다든지 어미와 새끼를 이제 태어날 때부터 떼어놓는다든지 뭐 이런 식의 일들 이런 거 정말 괜찮냐는 것이죠. 정말 필요한 것에 동물 실험하고 있느냐 이런 식의 비판 가능하고요. 그리고 뭐 사치품으로서의 모피 뭐 요 내용들은 이제 그 동물 해방이라는 책에 나오는 내용 직접적인 건 아니라고 할지라도 물론 모피를 입어야지만 생존할 수 있는 극지방 사람들 있습니다. 그런 분들 말고 오늘날에 인조 가죽, 인조 털 그런 옷들 있잖아요. 그런 기술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굳이 살아있는 동물에 굳이 고통을 주면서 이런 식의 모피 혹은 가죽을 써야 되겠느냐 이런 식의 비판 가능하겠죠? 또 하나 사냥도 마찬가지예요. 사냥을 해야 먹고 사는 경우에는 당연히 사냥해야겠죠. 근데 취미로 하는 경우에 과거의 군주들은 뭐 로마 시대 군주든 아니면 뭐 영국의 그런 뭐 지도자든지 간에 나의 권력과 힘을 과시하기 위해서 예를 들어 사자 100마리 잡기 막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것들 막 하곤 했었죠. 뭐 서커스, 투, 로데오 이런 것들 불필요하게 고통 주는 거 아니냐 이런 식의 이제 의혹 가능하겠네요. 자, 마찬가지 오락적인 의미의 동물 싸움. 동물들이 자기들끼리 뭐 영역 다툼하고 이제 짝짓기 하려고 이제 뭐 싸운다? 그런 건 자기들이 알아서 하는 겁니다. 자기들의 만족을 위해서 만족과 만족이 충돌하는 과정에서 하는 것인데 우리가 굳이 유발하지 않아도 될 그러한 불만족을 동물들의 고통을 유발해야겠느냐라는 점을 피터 싱어는 지적할 것이고요. 자, 그리고 그러니까 이런 거죠. 닭 여기 발에다가 칼을 이제 해놓는 건데 상대방 닭을 좀 더 강하게도 상처를 내기 위해서 뭐 하는 것이고 제가 개들끼리 싸울 때 이제 돈을 거는 것이죠. 불법 도박판으로도 쓰이는 경우도 있다라는 점. 야, 동물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이익평등 고려의 원칙 인간에게도 동물원 할 수 있어요? 인간 동물원 할 겁니까? 아니죠. 동물들에게 왜 하시는 거예요? 동물들도 마찬가지로 쾌락과 고통과 선호와 만족이라는 게 있단 말입니다. 재밌는 게 아니라 씁쓸한 사실은 그 인간 동물원의 그 역사가 또 있죠. 이제 제국주의 시절에 이제 그 다른 인종들을 이제 잡아와가지고 야 얘네 그 신기한 애들인데 한번 너네 구경 좀 해봐라 이런 식으로 인간 동물원 했던 슬픈 인간의 흑역사가 있습니다. 자, 수족관도 마찬가지. 블랙피쉬란 영화 보시면요 아시겠지만은 범고래가 상당히 지능이 높고 그 쾌락과 고통을 느끼는 심적인 쾌락도 느끼는 동물인 걸로 이제 알려져 있는데 수족관에서 이제 가둬서 지내면서 그러니까 이 범고래를 포획해오는 과정, 포획해온 범고래를 번식시키는 과정, 훈련시키는 과정 등등 여러 가지 과정에서 심각한 정신적인 문제를 일으킨다는 것이죠. 뭐 그 외 애완동물 산업, 자 우리 강아지가 중성화 수술했네요. 여러분 중성화 수술 왜 하는 거예요? 물론 중성화 수술하면요 수명이 늘어나고 오래 살 수 있어요.
인간에게도 충성할 겁니까? 왜 인간에게 안 되는 것을 동물들에게 허락도 구하지 않고 마음대로 하나요? 자, 충분히 이익평등 고려의 원칙에 따라서는 몇 마디 해볼 수가 있겠네요. 사실 따지고 보면 아파트에서 키우기 위해서 인간을 위해서 하는 거 아닙니까? 뭐 그 외에 뭐 애완동물 산업의 그런 근친교배나 유전병 문제들, 특정한 형질의 개를 도출하기 위해서 만들어내기 위해서 그러한 개들끼리 교배를 시키고 그런 과정에서 이제 유전병 문제 발생하기 쉽다는 거. 자, 뭐 이제 잉글리시 불독의 생김새가 되게 특이하잖아요. 원래 걔가 이렇게 생기지 않았다는 것이죠. 이런 형질을 얻기 위해서, 코가 짧은 형질을 얻기 위해서 계속 그런 애들끼리 교배를 시키다 보니까 코가 너무 짧아지고 그러다 보니까 뭐 호흡 곤란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들, 실제 품종 강아지들이 그 고유의 질병들을 그 겪는 경우가 상당히 일반적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 뭐 말티즈는 뭐 리트리버는 또 이제 이런 닥스훈트라든지 또 그런 다리가 짧은 견종 같은 경우에는 또 이제 그런 문제를 겪는 것이죠. 관절 문제들. 자, 마찬가지. 이런 식의 선호 공리주의를 국제적으로도 적용하자. 우리는 해외 원조를 해야 할 의무가 있어요. 자, 의무론에서의 의무라기보다는 공리주의를 국제적으로 적용하다 보면 당연히 해외 원조에 해야 되거든요. 우리가 커피값을 아껴서 다른 아주 가난한 나라 사람들에게 말라리아 예방접종을 하게 해줄 수가 있고요. 말라리아 때문에 죽는 사람들에게 방충망이라도 해줄 수가 있는 것이고요. 더러운 물, 그냥 저 웅덩이에 있는 물 마시다가 기생충 감염돼가지고 설사해서 죽고 탈수 증세 때문에 죽고 막 그러거든요. 그럴 사람들에게 깨끗한 식수를 제공해 줄 수 있는 그런 식의 일들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마치 물에 빠진 아이의 비유를 하거든요. 한번 읽어볼까요? 자, 출근길 연못에서 허우적대는 아이가 보인다. 이제 겨우 걸음마를 하는 아주 어린 아이다. 주위에는 아무도 없다. 뛰어 들어가 구하지 않으면 빠져 죽고 말 것이다. 물에 들어가기란 어렵지 않고 위험하지도 않다. 하지만 며칠 전에 산 새 신발이 더러워질 것이다. 양복도 젖고 진흙투성이가 되리라. 아이를 보호자에게 넘겨주고 옷을 갈아입고 나면 틀림없이 지각이다. 이제 어떻게 할 것인가? 내 신발 더러워지고 내가 지각해서 혼나는 것 때문에 지각해서 물론 불이익을 받을 수 있겠죠. 근데 물에 빠져서 죽으려는 저 아이를 그냥 외면할 건가요?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금 국제사회가 그렇다는 걸 얘기해주고 있고요. 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피터 싱어 다양한 책들을 썼고요. 피터 싱어가 이제 그 지금도 살아있는 학자로서 우리 윤리와 세상에 나오는 학자들 중에서는 드물게도 아직 살아계신 분이네요. 그죠? 오스트레일리아 호주 출신으로 지금 미국에 있는 학자가 되겠습니다. 동물 해방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논리적으로 쓴 책이라서 한번 읽어보시는 걸 추천드려요. 꼭 그 의견에 동의하는 건 아닙니다. 자, 그래서 선호 공리주의는 쾌락과 고통 이외에 도덕적으로 중요한 결과, 선호의 만족이라는 것을 제시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겠고요. 다만 선호라는 것 자체도 문제가 있어요. 뭐가 문제가 있다? 사람마다 선호하는 게 다르거든요. 선호라는 것 자체가 객관적인 기준이 될 수가 있느냐? 이거 보편적 기준 될 수 있는 거 맞아요? 나는 이걸 선호한대요. 나는 저걸 선호한대요. 다르잖아요. 두 번째, 가치 있는 것과 선호하는 것은 다를 수가 있어요. 우리는 진짜 가치 있는 것을 선호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가치 없는 것을 선호할 수가 있어요. 이걸 적응된 선호 문제라고도 하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예를 들어 어떤 독재 정권이라든지 이제 억압적인 정치 체제에 적응하는 과정에서 그냥 그게 당연한 줄 알고요. 그냥 그러한 삶을 이제 그냥 적응해서 살아가는 것이죠. 그 이솝 우화에 보시면은 신포도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여우가 포도나무 위에 달린 포도를 먹으려고 깡총깡총 뜁니다. 근데 포도나무의 포도는 너무 멀어요. 내가 입에 닿지 않습니다. 그 포도를 결국 먹을 수가 없을 것 같아. 그러자 여우가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저 포도는 맛없는 포도임이 분명해. 저 포도는 너무 시기 때문에 먹어봤자 나만 고통스러울 거야. 라고 자기 합리화를 정신승리를 하는 것이죠. 인간의 선호도 마찬가지로 이런 식으로 적응된 선호가 비합리적인 선호를 내포할 수가 있다는 점. 자, 또 하나, 각 개인의 선호를 비교하기가 어렵습니다. 무엇이 더 강한 선호인가? 나는 만두를 좋아하는데요. 나는 송편을 좋아하는데요. 나는 초코바를 좋아하는데요.
누구의 선호가 더 중요한 선호입니까? 몰라요. 이건 되게 사소한 일이잖아요. 나는 이러이러한 복지 제도를 원합니다. 아닙니다. 나는 저런 복지 제도를 원합니다. 세금을 가지고 어떤 식의 정책을 할 것이냐. 사람마다 선호하는 게 다를 때 뭘 골라야 되냐? 몰라요. 자, 어쨌든 이런 식의 선호 공리주의가 있다는 점을 한번 기억해 주시면 좋겠네요. 자, 어쨌든 이런 식의 이제 피터 싱어 같은 공리주의자들은 도덕적 고려의 대상을 확대했다는 점에서 이제 의의가 있겠죠. 사람들은요, 커가면서 내가 고려한 도덕적 고려의 대상을 점점 넓혀간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아기들은요, 자기밖에 몰라요. 당연하죠. 자기 외에 뭐가 보이겠습니까? 심지어 내가 자, 그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이제 숨바꼭질 아이하고 숨바꼭질을 할 때 그 아이는 이제 커튼 뒤에 자기 얼굴만 가리거든요. 그런 경우에는요. 자기가 숨어 있는 거, 숨어 있고 안 보이는 줄 아는 겁니다. 남들 눈에 보이죠? 자기 중심적인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다. 여기서 점점 확대돼서 내 친족을 생각하고요. 우리 사회, 우리 민족을 생각하고요. 우리나라를 생각하고요. 인간을 생각하고 인간 전체 모든 동물을 생각하고 점점 큰 단위로 도덕적 고려의 범위를 확대해 나갑니다. 바로 이런 데 기여를 했다는 점을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실천 윤리학의 구체적인 지침을 마련하는 데 기여했다라고도 얘기를 해주고 있네요. 자, 질문 하나 볼까요? 사회에서 윤리 규칙을 발전시키는 것은 사람들이 믿고 협력할 수 있도록 더 오랫동안 협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 결과는 사회 전체에도 개인에게도 이익이 됩니다. 이것은 자신의 본성을 억누르고 자신에게 가장 유리한 것을 외면하라는 명령이 아닙니다. 사회적 존재로서 행복하고 충만한 삶을 살아가고자 하는 모든 사람에게 주는 건전한 조언입니다. 공리주의적인 사고방식을 넓게 실천함으로써 전체가 행복해지고 이것이 나의 행복에도 당연히 영향을 줄 수밖에 없는 것이죠. 자, 또 다른 현대 공리주의로서 규칙 공리주의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규칙 공리주의는요. 기존의 공리주의는 행위 공리주의였는데 그것이 문제가 있기 때문에 새로운 걸 주장한다는 것입니다. 벤담과 밀의 공리주의도 기본적으로 행위 공리주의로 분류합니다. 행위 공리주의보다 행위를 판단하는 거예요. 개별적인 행위. 내가 저 친구한테 오늘 거짓말을 할까? 내가 부모님한테 오늘 집안일을 도와드릴까? 내가 친구한테 밥을 먹으러 가자고 할까? 이런 개별적인 행위들 있죠? 그 개별적인 행위들을 공리주의적인 계산을 적용해서 판단하자는 것이 바로 행위 공리주의 되겠습니다. 근데 문제는 맨날 개별적인 행위 때마다 계산하는 거 어려워요. 비경제적이고 비효율적이죠. 맨날 그럴 수가 없습니다. 또 하나 역직관성, 비도덕적, 비상식적 행위를 정당화할 수 있습니다. 요거는 그 앞쪽에서 봤었던 내용이잖아요. 당신이 잔디 깎기 위해 한 소년을 고용하고 그가 일을 다 마친 다음 자신의 임금을 요구한다면 당신은 그 돈에 더 나은 사용처를 발견할 수 없을 경우에만 약속한 임금을 줘야 된다. 고용해서 일 시키고 돈 줘야 되는데 얘야 너한테 돈 주는 것보다 당장 굶어 죽을 위기에 처한 사람한테 주는 것이 더 큰 쾌락을 산출하는 것 같다. 미안하지만 너한테 돈 줄 수 없다.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개별적인 행위가 아니라 효용의 시험을 어디에 적용한다? 규칙에 적용하는 겁니다. 저 사람한테 거짓말할까? 이 사람한테 거짓말할까? 저 사람한테도 거짓말할까? 오늘 거짓말할까? 내일 거짓말할까? 아니라 거짓말할까 말까라는 그 규칙 자체, 거짓말을 해도 된다 혹은 거짓말을 해선 안 된다라고 하는 규칙 자체에다가 공리주의적인 판단을 적용해서 그 규칙이 공리주의적으로 도움이 되면, 즉 효용을 극대화시킬 것으로 기대가 되면 그 규칙을 더 이상 판단 안 해도 됩니다. 계속 따르는 거예요. 자, 좋은 결과를 가져다 줄 가능성이 큰 규칙, 그 규칙을 계속 따른다. 일단 한 번만 판단하고 계속 따르는 거니까 역직관성 그리고 비경제성을 극복할 수 있다는 점이 아주 큰 장점이 되겠습니다. 거짓말하지 마라, 해악을 끼치지 마라, 맨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이 규칙 자체를 판단해 봤을 때 거짓말 안 하는 것이, 이 규칙이 존재하는 것이 사회에 도움이 되겠구나. 앞으로 계속 거짓말 안 하는 거예요. 해악을 안 끼치는 것이 사회에 도움이 되겠구나. 앞으로 계속 안 끼치는 겁니다. 개별적으로 계속 안 해도 돼요.
규칙을 따르면 돼요. 문제점 뭐다? 이런 경제성이라든지 역직관성을 극복한다는 이제 비경제성과 역직관성을 극복하는, 다시 말해서 경제적이고 직관적이야. 그런 장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직관적인 규칙을 채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비상식적인 규칙을 채택할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 봅시다. 납치혼 얘기해 볼까요? 아직도 몇몇 그런 납치혼 관습을 유지하는 곳이 있는데 말 그대로 납치해서 결혼하는 거거든요. 우리 사회는 오래전부터 납치혼을 해왔고 그렇게 하는 것이, 자, 납치혼을 해도 된다, 이 규칙을 채택하는 것이 우리 사회의 공리에는 부합하는데요. 이렇게 말해버리면 어떻게 해요? 이렇게 말해버리면 채택할 수도 있는 거죠? 그럴 가능성이 행위 공리주의만큼은 아니라고 할지라도 없지는 않다. 두 번째, 규칙을 어기는 것이 명백하게 공리에 부합한다면?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거짓말하지 말라라는 규칙을 채택해서 거짓말 안 하고 살고 있어요. 근데 특정 상황에서는 거짓말하는 게 이익이 될 것 같거든요. 공리에 부합할 것 같거든요. 행위 공리주의와 규칙 공리주의가 갈등하는 순간에 우리는 두 가지 선택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행위를 따른다. 행위의 공리성을 따라서 그 상황에서 거짓말을 해요. 그러면 아니, 규칙을 어겼네요. 규칙 공리주의가 아니네요. 행위 공리주의로 환원해버렸고요. 규칙을 따르면요. 그러면 어쨌든 나쁜 결과를 산출하는 일이 발생했잖아요. 나쁜 결과를 내버렸네요. 공리주의 맞나요? 공리주의는 결과론이니까 결과로 판단해야 되는데 공리주의가 아니게 되는데 이런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다는 거. 또 하나, 규칙과 규칙이 갈등했을 때 거짓말하지 말아랑 해악을 끼치지 마라. 규칙들이 부딪혔다? 뭘 따라야 되죠? 몰라요. 예를 들어 봅시다. 자, 어떤 의사가 약을 만들려고 임상시험 할 건데 임상시험 할 때 부작용이 있을 걸로 관찰이 됐어요. 근데 이거 개발만 되면은 사회에 아주 큰 이득을 줄 거예요. 근데 부작용 때문에 사람들이 안 올 것 같아. 그러면 행위 공리주의자라면 개별 사안의 공리성을 판단하기 때문에 시험자들에게 부작용을 숨길 가능성 없진 않습니다. 반면에 규칙 공리주의자라면 거짓말하지 말라라는 그 규칙이 공리성에 따라서 채택된 거니까 규칙을 따른다면은 사실을 그대로 말할 수가 있겠네요. 자, 누군가가 불치의 병에 걸렸습니다. 이 사람에게 그 사람 병명을 말해야 될까요? 일반적으로는 병명을 말하는 것이 맞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너무 심약해가지고 그동안 그렇게 살아가지고 불치병이라고 말을 들으면 쓰러져서 지금 죽을 것 같아. 말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행위 공리주의자라면? 규칙 공리주의자라면? 의무론자라면 어떻게 할까요? 갈릴레이 천동설을 거부하고 이제 지동설 주장하다가 종교재판 회부되는 거죠? 아, 저 이제 그 지동설 안 할 겁니다. 저 그 교회의 주장에 따라서 천동설, 지구 중심이고 하늘이 도는 겁니다. 저 이렇게 할래요? 거짓말했어요. 거짓말하고 풀려 나옵니다. 풀려 나와서 근대 과학의 위대한 업적을 남기죠. 연구를 계속 해가지고 갈릴레이 거짓말 이거 괜찮은 건가? 행위 공리주의자라면, 규칙 공리주의자라면, 의무론자라면 어떻게 이야기했을지 한번 비교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그 유명한 트롤리 딜레마 있죠? 자, 열차가 달려가고 있습니다. 고장나 버렸어. 어쩔 수 없어. 지금 시간이 없어, 시간이. 당장 조치를 취해야 되는데 냅두면 한 명 죽어요. 아니구나. 다시. 냅두면 5명 죽어요. 그리고 열차를 경로를 이렇게 그려놨어. 만약에 내가 경로를 바꾸면 한 명이 죽습니다. 나는 바꿔야 되냐 말아야 되냐. 행위 공리주의자라면, 규칙 공리주의자라면, 의무론자라면 뭐라고 할까요? 이런 것도 있죠. 변형입니다. 자, 열차가 오고 있어요. 자, 열차 선로 저 뒤쪽에 5명 있습니다. 5명. 이 사람을, 자, 또 고장났어. 이 사람을 떨어뜨리면 열차를 막을 수 있어요. 이 사람 죽죠? 이 사람 안 떨어뜨리면 그대로 5명 칩니다. 이 사람 밀 거예요? 내가 밀면 밀린다고 칩시다. 뭐 지렛대의 원리든지 뭐든지 간에. 자, 이런 식의 트롤리 딜레마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이 트롤리 딜레마 문제가 자율주행 자동차 문제에서도 나오잖아요. 그런 거 한번 찾아보시면 재밌는 것도 많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공리주의 내용 한번 다뤄보았고요. 야, 공리주의도 이렇게 막 서로 비판하고 이제 막
야, 이런 허점 있는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막 지적인 논쟁들이 막 오고 가잖아요. 참 재밌는 부분이 많은데 이 이후에 현대 철학은 어떻게 전개되는지 한번 나중 내용으로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